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믿었던 동맹이 하루아침에 원수로 돌변하는 장면 상상이 가시나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의 본토에 미사일을 퍼부으며 3차 대전 공포가 전 세계를 삼키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두 나라 사이에는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이 떡하니 버티고 있거든요. 국경이 1m도 맞닿아 있지 않고 비행기로 4-5시간은 가야 하는 먼 나라들입니다. 땅 때문에 싸울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두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서로의 목숨줄을 쥐고 살던 끈끈한 동업자였다는 사실이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그 숨겨진 돈과 권력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깊은 금이 가 있습니다. 1400년 전 예언자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나면서 다음 지도자를 누구로 세울 것이냐, 바로 이 문제를 놓고 다수파인 수니파와 소수파인 시아파로 쫙 갈라졌거든요. 이란은 바로 그 소수파 시아파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 신자 중에서 시아파는 고작 10% 남짓이죠. 주변의 사우디,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은 모조리 수니파 대국입니다. 이란 입장에선 태어날 때부터 이웃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숙명을 안고 살아온 셈이에요. 같은 이슬람이라도 속으론 원수나 다름없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나라가 1948년 중동 한복판에 뚝 떨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건국을 선언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까지 무려 5개 아랍 국가가 동시에 쳐들어왔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된 갓난아기 나라의 말이죠. 상상해보세요. 수백 마리 늑대 한가운데 양 한 마리가 떨어진 겁니다.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은 아랍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고립됐죠. 동서남북 사방이 전부 나를 죽이려 드는 적국입니다. 바다 밖에는 도망갈 곳도 없어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뭘 해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숨막히는 포위망을 뚫어줄 파트너를 찾아야 했죠. 그런데 주변 아랍 국가는 전부 적입니다. 그럼 누가 남죠? 바로 아랍인이 아닌 페르시아인, 이슬람 내에서도 소수파로 밀려난 시아파 이란이었습니다. 외톨이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진 거죠. 외톨이끼리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과 이란, 이 두 나라가 바로 그랬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끼리 손을 잡듯 남들 몰래 단단한 동맹을 맺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1948년 건국 직후 이스라엘은 땅에서 석유가 단 한 방울도 안 나왔거든요. 탱크도, 전투기도, 공장 기계도 전부 기름으로 굴러가는데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한테는 기름 한 방울도 못 판다며 전면 봉쇄에 나섰습니다. 나라가 말 그대로 말라 죽게 생긴 거죠.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게 누굴까요?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당시 이란 국왕 샤 왕조는 이스라엘이 쓰는 석유의 무려 60%를 몰래 대주기 시작했어요. 생명줄을 쥐어준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들키지 않고 보내느냐였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주변 수니파 국가들이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와중에 대놓고 유조선을 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란은 기가 막힌 방법을 씁니다. 홍해를 빙 돌아서 이스라엘 남부 에일라트 항구까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송유관을 비밀리에 건설한 거예요. 이게 바로 트랜스 이스라엘 파이프라인입니다. 땅속으로 석유를 수혈한 셈이죠. 이란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들을 테헤란에 쫙 깔아버렸어요. 당시 샤 국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국민혁명이었거든요. 모사드는 이란 비밀경찰 사바크를 직접 훈련시키며 국왕의 권력을 지켜줬습니다. 거기다 미사일 기술, 전투기 부품, 최첨단 통신 장비까지 아낌없이 넘겨줬죠. 한쪽은 석유를, 한쪽은 정보망과 무기를, 서로의 급소를 쥔 완벽한 공생이었습니다. 테헤란과 텔아비브 사이엔 매주 직항이 떴고 이란 수도에는 이스라엘 가족 수백 세대가 모여 사는 동네까지 있었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렇게 끈끈하던 밀월 관계가 1979년 단 한 해 만에 산산조각 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란 국왕 샤는 석유로 번 어마어마한 돈을 혼자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측근들과 왕실 가족은 파리에서 명품을 쓸어 담고 스위스 은행에 돈을 쌌는데 정작 테헤란 뒷골목의 서민들은 빵값 하나에 벌벌 떨고 있었죠. 거기다 비밀경찰 사바크는 정권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면 누구든 잡아다 고문했습니다. 국민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 치달은 거예요. 결국 1979년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프랑스에 쫓겨나 있던 한 종교 지도자가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죠. 바로 호메이니입니다. 그는 권력을 잡자마자 이란을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바꿔놓았어요. 종교가 곧 법이 되는 이슬람 공화국으로 말이죠. 그런데 혁명이 성공했다고 국민이 바로 행복해졌을까요? 천만에요. 혁명 직후 경제는 오히려 박살났고 실업자는 폭증했습니다.
서울에서 장사하시던 50대 박 사장님이 점포가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장 누구라도 원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란 국민 분위기가 딱 그랬습니다. 호메이니는 이 분노가 자신한테 향하기 전에 딴 데로 돌려야 했어요.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외부의 정 만들기입니다. 미국은 큰 악마, 과거 최고의 파트너였던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로 낙인 찍어버렸죠. 여기에 종교라는 명분까지 더 씌우니 완벽한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3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증오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정말 짧았어요. 테헤란에 살던 이스라엘 가족들은 밤중에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야반도주했습니다. 매주 뜨던 직항은 끊겼고 대사관 문엔 자물쇠가 채워졌죠.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의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혁명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노리는 사람 꼭 있죠. 옆 나라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1980년 그는 지금이 이란을 먹을 찬스다 하고 국경을 넘어 쳐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독가스까지 동원된 8년짜리 지옥 이란 이라크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란 군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탱크도 전투기도 미사일도 전부 미국제였거든요. 왜냐고요? 혁명 전까지 이란은 미국의 최고 우방이었으니까요. 문제는 혁명 후 미국과 완전히 갈라섰다는 겁니다. 부품 공급이 딱 끊긴 거죠. 아무리 최신 F-14 전투기가 수십 대 있어도 부품 하나 못 구하면 고철 덩어리입니다. 전쟁 중인데 전투기가 활주로에 세워져 녹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국가 멸망이 코앞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란은 어디에 SOS를 쳤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며칠 전까지 작은 악마라고 저주 퍼붓던 이스라엘입니다. 그것도 무릎 꿇고 간청했죠. 제발 부품 좀 팔아달라고요. 이스라엘은 이 요청을 받자마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면 이란과 이라크가 서로 치고받으며 국력을 소모하는 게 자국 안보의 최고로 이득이었거든요. 두 적이 싸우면 내 손엔 피 안 묻히고 승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품을 팔긴 파는데 말 그대로 바가지를 씌워 팝니다. 정가에 몇 배씩 받으면서요. 상상이 가십니까? 낮에는 방송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겠다고 핏대 세우고 밤에는 테헤란 외곽 활주로에서 이스라엘이 보낸 화물기가 몰래 내리는 거죠. 뒷돈 두툼이 챙겨서 부품 상자를 싣고 가는 겁니다.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게 국제 정치입니다. 여기엔 의리도 신념도 없어요. 오직 이익 계산서만 있을 뿐이죠. 8년간의 진흙탕 전쟁이 끝나고 이란 지도부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을 정말로 지도에서 지우고 싶긴 한데 직접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뒤에는 세계 최강 미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최신 전투기는 물론이고 이미 핵무기까진 손에 쥔 나라죠. 이란이 아무리 인구가 많고 땅이 넓어도 정면으로 붙으면 정권 자체가 한 달도 못 버티고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여기서 이란은 정말 머리를 기가 막히게 씁니다. 내가 직접 안 싸우면 되잖아? 남을 시키면 되지. 이게 바로 대리전, 프록시 워라고 부르는 전략의 시작입니다. 쉽게 말해 동네 건달을 돈으로 사서 내 원수를 두들겨 패게 만드는 거죠. 내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면서요. 이란이 첫 번째로 키운 대리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입니다. 레바논이 어디 있죠?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 딱 붙어 있어요. 이란은 이 헤즈볼라에 수십억 달러 자금을 쏟아붓고 로켓을 무려 15만 발 넘게 쥐어줬습니다. 이스라엘 전 국토가 사정권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남쪽 가자지구의 하마스에도 똑같이 돈과 무기를 퍼부었죠. 이러면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선 북쪽에서도 로켓이 날아오고 남쪽에서도 로켓이 날아오는 겁니다. 완벽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죠. 텔아비브에 사는 30대 직장인 다니엘 씨가 출근하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지하 대피소로 뛰어가야 하는 일상. 이게 바로 이란이 설계한 포위망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있어요. 진짜 배후는 저 멀리 테헤란에서 자금을 대고 있거든요.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근본적인 반격이 어렵습니다. 때리려 해도 때릴 수가 없는 답답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란의 대리인 전략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자 정말 뜻밖의 나라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랍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예요. 2019년이었죠. 이란이 뒷받침하는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이 사우디 심장부인 아람코 석유시설을 때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우디 원유 생산량의 절반이 날아갔어요. 수도 리야드의 왕실 가족들 사색이 됐습니다. 석유시설이 뚫렸다는 건 왕실의 지갑 그리고 권력 자체가 뚫렸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역사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원래 사우디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조차 안 했어요. 지도에 아예 없는 나라 취급이었죠. 그런데 이란이라는 공통의 괴물이 눈앞에 나타난 순간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미워하는 거 우리만큼이지. 적의 적은 친구잖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우디 같은 오일머니 부자가 손을 내밀면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두 나라는 공식적으로 우리 만난 적 없어요 라고 시침이 떼면서 뒷문으론 정보국장들이 몰래 만나 악수를 나눕니다. 군사 정보를 주고받고 레이더 시스템을 공유하고 이란 내부 동향을 실시간으로 교환했죠. 결국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UAE, 바레인 같은 아랍 국가들이 줄줄이 이스라엘과 정식 수교를 맺어버린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5나라가 동시에 쳐들어갔던 걸 생각하면 정말 상전벽해입니다. 자, 이쯤 되면 그림이 보이시죠? 과거 아랍 포위망을 뚫으려고 이란과 손잡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란을 막으려고 옛 원수 아랍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 이보다 더 생생한 증거가 있을까요? 수십 년간 지켜지던 암묵적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란은 대리인을 시켜 때리고 이스라엘은 대리인만 골라 반격한다. 서로 본토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깨진 게 바로 2026년입니다. 이란 내부에서 권력 지형이 확 바뀌었거든요. 혁명수비대라는 조직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 정체가 정말 독특합니다. 군대이면서 동시에 이란 경제의 절반 가까이를 주무르는 거대 재벌이에요. 석유, 건설, 통신, 심지어 항공사까지 손을 뻗치고 있죠. 군복 입은 삼성 같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실권을 잡더니 선언해버립니다. 대리인만으론 성에 안 찬다고요.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이란 본토에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 수백 발을 직접 발사합니다. 40년 넘게 지켜지던 금기가 깨진 순간이었죠.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이란 본토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해버려요. 대리인이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지고 서로의 심장부를 직접 겨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폭격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사이버 전쟁입니다. 2010년 이스라엘이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를 이란 핵시설에 몰래 심었던 사건, 유명하죠? 이 코드가 원심 분리기 회전 속도를 미친 듯이 올렸다 내렸다 반복시켜서 1000대가 넘는 장비를 그냥 고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핵시설을 부순 거예요. 지금은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AI가 탑재된 자폭 드론,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조종되는 스마트 미사일, 전력망과 은행 시스템을 한 번에 마비시키는 해킹 공격까지. 전쟁의 양상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겁니다. 본토끼리 미사일이 오가니까 이제 3차 대전이 터지는 거 아니냐, 다들 이런 걱정하시죠?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양쪽 다 진짜 전면전은 길을 쓰고 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란 국내 사정 정말 말이 아니거든요. 물가는 1년에 40% 넘게 뛰고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청년이 수두룩합니다. 테헤란에 사는 23살 여대생 마리암 씨가 히잡 단속에 항의했다가 경찰에 끌려가는 일이 일상이 된 나라예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화약고죠. 이 분노를 잠재우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밖에 있는 무서운 적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괴물이 있어줘야 국민들이 안에서 싸울 때가 아니다, 뭉쳐야 한다 하고 입을 다물거든요. 독재 정권의 가장 오래된 통치술이죠.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적이 필요하긴 한데 진짜로 전면전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군 지원받고 핵 가진 이스라엘이랑 붙으면 이란 군부는 한 달도 못 버틴다는 거 본인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럼 정권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호메이니 후계자들 목이 달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쓰는 묘수가 뭔지 아십니까? 미사일을 쏘긴 쏘는데 발사 전에 주변국 통해서 이스라엘한테 우리 몇 시에 어디로 쏠 거예요? 하고 귀띔을 해줍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미리 요격 준비를 해서 대부분 막아내죠. 이란 국민한테는 봐라, 우리가 복수했다 하고 큰소리치고 이스라엘한테는 진심 아니에요 하고 눈짓하는 거예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 지나가다 어깨만 툭 부딪히는 정도로 수위 조절하는 거죠. 이게 바로 회색 지대 전략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이란 군부의 교묘한 줄타기인 셈이죠. 이란이 어깨만 툭툭 치며 시간을 끌려는 사이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방에 때려 눕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피를 말려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이죠. 쉽게 말해 핀셋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리는 첫 번째 타깃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대체가 절대 불가능한 핵심 인물들이에요. 2020년 11월 이란 최고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테헤란 외곽을 자동차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한쪽에 세워진 픽업 트럭에서 갑자기 원격 조종 기관총이 튀어나와 그를 정확히 조준 사살합니다. 주변 경호원 10명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요. 사람이 아니라 위성으로 조종하는 로봇총이 처리한 거예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핵 과학자 한 명이 그렇게 사라지면 이란 핵 프로그램이 몇 년씩 뒤로 밀립니다. 수십 년간 키운 두뇌거든요. 거기다 혁명수비대 고위 장성들도 테헤란 한복판에서 정밀 공습으로 하나둘 제거되고 있습니다. 타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핵시설, 미사일 기지, 무기 창고도 조용히 하나씩 폭발하죠. 공장에서 원인모를 뿌리나고 저장고가 한밤중에 날아가고 이란 정부는 사고입니다 하고 발표하지만 모두가 진실을 압니다. 거기다 돈줄까지 바짝 조릅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로 흘러가던 이란 자금이 스위스, 두바이 은행에서 추적당해 동결되는 거예요. 무기 살 돈이 없으면 대리인도 무용지물이죠. 과학자, 시설, 돈줄 세 가지가 동시에 끊기니 이란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라서 국제사회 비난도 피해가죠. 이렇게 40년 넘게 두 나라는 한 라인 하나 없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냉전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긋지긋한 싸움, 종교 전쟁처럼 포장됐지만 속을 뜯어보면 결국 돈과 권력, 그리고 국가 생존이라는 차가운 계산이 전부였습니다.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원수가 되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파트너가 되는 살벌한 판이죠. 근데 이게 정말 남의 나라 얘기일까요?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이 길목이 막히는 순간 국제 유가는 폭등합니다. 당장 서울마트 물가, 주유소 기름값이 출렁이죠. 김대리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만 가벼워집니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우리에게 진짜 교훈은 이겁니다. 국제 정치엔 감정도 의리도 없어요. 오직 철저한 이익과 안보뿐이죠. 한국도 이걸 직시해야 살아남습니다.